네, 재보선 본투표가 내일 실시됩니다. 양당 텃밭에서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비선 조직은 없다며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압박을 반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다시 찾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 일정이 있어서 온라인 유세를 하게 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선거 기간에 이제 부산을 찾게 되는 것이 오늘로 이제 6번째입니다. 그만큼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 지역 현재 판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끝까지 해봐야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곳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 라는 판단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재보궐선거를 두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소환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천 강화와 이 부산 금정에서 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표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정을 내어주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바로 사퇴 수순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야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판세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중수청을 강조했잖아요. 중도 수도권. 그런데 한 대표가 사실 이제 경남 부산을 가서 유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화의 경우에는 추경호 대표는 사실 또 TK, PK 분인데 또 위에 올라와서 강화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화는 사실 저희가 그 안상수 후보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무소속으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금정의 경우에는 사실 좀 여러분들이 이제 백중세를 예상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금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박 대통령 탄핵 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한 번만 패배했을 뿐이지 기존에 패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진재 의원, 김세윤 의원이 연달아서 이어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당정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비등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곳에서 승리하게 되면 사실 대선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진 정책이 성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김영배 의원의 막말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막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서 여러 가지 유세를 한다면 유효적인 투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아마 여러 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영광과 곡성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일정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이라던가 뭐 여러 방식으로 이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투표를 좀 독려하자라는 움직임은 당 전체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또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호남은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도 사실은 안심하기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일단 진보당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약진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지도부가 사실상 리더십에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호남이라고 하는 이 핵심 지지층을 끌어안고 견고하게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른 당에게 뺏기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탈한 것이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입니다. 예,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광에서는 후보자를 못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라 그러면 이 호남에서 단일화를 시도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임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향후 당권과 관련된 또는 당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만약에 실세를 하게 되면 세를 잃게 되면 사실 호남이 중요한 그 지역이 되는데 여기 이제 조국신당의 경우에는 한 달 살이를 여기서 쭉 해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이 또 상당히 그 치고 나오는 추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금정을 얻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뼈아픈 패배가 될 거예요. 안방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내 진보 진영 내에서의 헤게모니를 잃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욕심을 덜 부리고 그게 나았을 뻔했다라는 후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를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연일 김 여사를 직격하면서 반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재보선 이후 이제 내일 재보선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만남을 갖다 보니까 한 대표의 반원 수위라던가 아니면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이 독대 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지금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만나기는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는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뭐 상황이 안 좋고 감정적으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만나기는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해 볼 만한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독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는 용어를 보면 미묘하게 좀 달라진 점이 독대에서 면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담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형식이라던가 내용면에 대해서 조율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꼭 1대1 독대의 형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남은 이어진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배석이 있는다든지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이 같이 배석을 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로 독대보다는 조금 선회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만남보다 이제 만나서 어떤 성과물을 국민들한테 안겨드릴 수 있을까가 핵심인데 지금 점점 깊어져가는 감정의 골이라던가 인식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빈손 면담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담, 이 조율 등의 단어에 주목했거든요. 어떻게 좀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진행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진행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성과가 있는지 여부이고요. 예. 그다음에 진행된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는지 여부죠. 예를 들면 진행된 이번에 뭐 독대인지 어쨌든 뭐 만남인지 면담인지 몰라도 그 미팅 이후에 이게 이별 미팅이 된다 그러면 이게 뼈 아픈 거 아니겠어요? 보수 진영에는. 그러니까 이번 미팅이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와 몇몇 당직자분들이 보궐선거 때문에 상당히 센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제가 선거공학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시정이 가능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 기소를 그러니까 기소란 말 단어 쓰지 않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뭐 수사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제가 듣기에는 되게 민감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검찰의 정권이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게 인정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는 파고로 간다는 것인지 사실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화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 뭐 우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정 방안과 관련돼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제2부속실을 언급한다든가 특별감찰관을 언급한다든가 이렇게 언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다가는. 만약에 독대에서는 다른 언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지라시 중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말들과 관련돼서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말은 독대에서 두 분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몇몇 당직자 보면 이건 마치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의 개혁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렇다면 어떻게 시정합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김건희 라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공식적인 비서실장의 지시를 모 비서관이 이행하지 않는다. 이건 문책 받아야죠. 이런 것들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뭐 양정철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을 했다. 이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몇몇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고 기사 인터뷰 관련돼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마치 이게 비선 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걸 토대로 해서 구성의 오류를 범한다. 저는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실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께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비선 라인이 있으니까 해결해라. 이런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이건 사실 그냥 문제 제기 용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제 조율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들은 나눌 수 있겠지만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도적 장치 아니겠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등 이런 것들 관련된 말씀들을
성과로 내놓으신다면 그리고 말씀들이 이어가신다 그러면 그런 보수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벌써 당 내에서는 뭐 한남동 7인회라던가 뭐 도곡동 7인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선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뭐 점입 가경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윤한 갈등을 넘어서 뭐 권한 갈등이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도곡동 7인회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마치 이제 비선 조직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한남동 7인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 이런 부분들이 뭐 이니셜로 막 돌아다닌다, 뭐 또는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이니셜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 라인이 없다라고 뭐 공식 라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의도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도 많았지만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박영선 국무총리, 뭐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이때도 어떤 공식 라인에서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은 검토된 바가 없다. 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서관들은 익명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또는 검토된 적이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해서 엇갈리는, 여러 차례 엇갈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공식 라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왜 일부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냐 이러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엇박자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어느 정도 이런 퍼즐들이 좀 짜맞춰지는 이런 상황인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뭐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김대남 씨의 통화 녹취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입니다. 이 명태균 씨도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최근에 인수위에 등용할 이 사람들의 면접을 명태균 씨가 봐달라라는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인수위 인사에 여사가 개입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외부 인사에게 면접을 봐달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왔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도 이게 사실은 이 정권에서 출범 때부터 그렇다면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뭐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뭐 이 비선 라인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이것을 대통령실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명태균 씨까지 이제 나오는데 명태균 씨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일일이 관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근데 만약에 공당에서 명태균 씨의 말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실을 뭐 시정해라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라인이라는 것이 비서관들과 뭐 행정관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당과 공유한다. 그럼 당에 있는 모 인사는 그 라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공식적인 라인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걸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그럼 문책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공직기강에서 조사를 통해서 문책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공직기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럼 공직기강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죠. 이런 식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도에 반하는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루트에서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렇게 가십거리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는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소리가 들린다. 대통령께서 이런 소리 들어봤냐. 이런 식으로 두 분 간의 독대에서 나눌 만한 내용들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관련 당직자분들이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실체를 있는 점을 밝혀가야죠.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게 없잖아요. 제 말씀은 그런 소리들이 있지만 저도 들어본 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그 실체 관계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공동 노력을 통해서 밝혀가야죠. 그 다음에 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대통령실이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게 마치 전부 다 사실인 양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규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57만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홍준표 캠프와 여론조사 업체만 연결해줬다. 사실상 이 명단이 홍준표 캠프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명태균 씨가 어떤 여론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그동안 보수 진영에 행사해 왔다라는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왔다가 이제 점점 뭐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뭐 주요 인사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여러 명의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명태균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정도가 아닌가라는 이 의문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약간 불쾌하다. 같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분이 내신 메시지를 보면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 대선 경선 당시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측에 붙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여론조사로 장난을 했다라는 거, 어떤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논란들 이런 것들이 단순한 명태균 씨의 허풍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내부에서의 자중질환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실상의 법적 처벌이라든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이 거론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위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조작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명태균 법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김재원 최고가 제안을 했고 한 대표께서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저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아마 이제 당원 명부가 최초 당으로부터 각 후보 캠프로 가는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안심 번호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각 후보 캠프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기관에 위임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명태균 씨의 저런 조사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 부분은 아직까지 저 사람의 말이에요. 아직 크게 부합하는 정황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한편 생각해 볼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김용전 대변인 이분이 판결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6억 정도의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썼을까요, 그거? 그 이재명 대표 입장 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문과 같이 뚜렷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반응하지 않고 저렇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브로커인지 여론조사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진실인양 반응하고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국정감사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중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막말입니다. 막말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기생집 발언도 있었고요.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발언을 비롯해서 뭐 여러 막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양문석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이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좀 참담했던 것은 이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또다시 공식석상에서 제기를 했고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본인이 또 확인을 해줬는데 사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이 5.18이라는 이 역사적인 일을 다뤘던 소년이 온다라는 그 작품이 있었는데 이런 작품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렇게 국제적인 상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에 있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공식석상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권만 여전히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인사가 대한민국 공직을 맡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저는 많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예. 글쎄 저는 그 정치가 이제 극단적인 팬덤층에 의존하다 보니까 의존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였다고 사과를 하긴 하는데 항상 사후적이죠. 본인이 걸러내지 않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나쁘다 그러면 그때 실수라고 사과를 합니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 저 부분은 무형문화재를 국가가 보존하고 이게 개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뭐 기생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저렇게 폄훼했잖아요. 저 부분은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언제부턴가 정치 상식이 무너지고 팬층에 기대다 보니까 마냥 팬층은 응원하는 문화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응원하고 심하게 말하면 더 응원하고 이런 식의 팬덤에 의한 정치 문화가 조금 더 교정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